안녕하세요. 퉁치달리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4번째 프리츠란 감독의 1955년 영화입니다. 프리츠란 감독은 제가 많이 다뤘어요. 단 한 번뿐인 삶 1937년 영화 실비아 시드니하고 헨리 폰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창속의 여인 많이 주화들을 해주셨는데요. 1944년 영화고 에드워드 G 로빈슨, 조앤 베넷 나와서 이제 그 법학자가 원리 교수였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극적 반전이 있었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빅히트 1953년 영화고요. 이 영화에서는 글렌 포드하고 글로리아 그레암 나왔었죠. 그런데 특히나 그 리 마빈이 글로리아 그레암의 얼굴에 끓는 커피를 부어서 완전히 얼굴을 망가뜨린 장면은 경악에 가까운 장면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이제 이 영화가 나온 건데요. 1955년 영화고요. 이 영화는 뒤에서 보시듯이 완전히 컬러 영화고 거기에다 시네마스코프의 규격입니다. 그 프리츠란 감독이 정말로 싫어했던 규격이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그 MGM에서 원에서 이제 찍게 된 거죠. 그리고 영화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시사회를 이렇게 했을 때 영화 분위기가 너무 어둡다 그래서 재편집을 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프리츠란 감독하고 상당히 이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프리츠란 감독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화 중에서 가장 좀 멀게 느꼈던 영화가 이 영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흥행에도 이제 참패를 하고요. 여러 가지 반응에 있어서 엇갈리는 반응을 가졌던 영화인데 누벨바그의 감독 중에 대표적인 장리 꼬다르는 이 영화에 대한 엄청난 호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엇갈리는 이런 평이 있습니다. 정말 프리츠란 감독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 다른 영화들이 워낙 수준작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다른 작품에 비해서는 수준이 좀 못 미친다 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뭐 영화 다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영화 보시면서 이제 각자 또 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원작 자체가 너무 유명한 원작이에요. 존 미더 폴크너, Falkner입니다. 이 작품의 원작은 뒤에 보시면 문플릿이라고 돼 있죠. 이 영화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플릿의 보물이라는 게 이 영화의 그 원작, 그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은 영국인들한테 청소년, 특히 필독 도서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모험을 통해서 성장 소설이기도 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죠. 우정, 그리고 뭐 배신도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어떤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들, 그리고 어른의 세계에 그 숨어 있는 그 악과 선의 문제들, 그러면서 이제 그 자아를 또 찾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원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청소년들한테는 많은 걸 일깨울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원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각본은 제안 러스틱에서 완전히 많은 수정을 거쳐요. 그래서 각본을 쓴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각본가고 Reunion in France라는 줄 다신 감독의 각본으로도 유명합니다. 촬영은 이제 로버트 플랑크라는 분인데 이분 역시나 얼마 전에 제가 다뤘던 나이트메어 앨리 했던 에드먼드 굴딩 감독하고 1930년에 영화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로 조지 쿠커 감독, 제가 영화 한 번도 소개 안 해드렸는데 아주 유명한 명감독이죠. 꼭 다루게 될 거예요. 조지 쿠커 감독하고 많이 작업을 했고, 특히나 1948년 조지 시드니 감독의 삼총사, 조지 시드니 감독은 뭐 여러 가지 영화로 유명하죠. 그런데 여기 주연으로 나오는 스튜어트 그랜저하고 작업을 한 영화도 또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 있죠. 스카라무슈. 요새 올림픽에 우리 뭐랄까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펜싱. 예. 그런 어떤 검객으로서의 스튜어트 그랜저를 잘 볼 수 있는 그 스카라무슈라는 영화인데요. 오늘 그 주인공도 바로 그 스튜어트 그랜저인데, 잠깐 이제 스튜어트 그랜저의
칼 솜씨를 보실 수 있는 장면도 잠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트 플랑크 감독은 빈센트 미넬리 감독의 그 마담 보바리 같은 데서도 연출을 했으니까 다양한 부분, 특히나 이 영화하고 잘 맞는 그런 촬영 감독인 것 같습니다. 음악, 미클로스 로자, 너무나 유명한, 벌써 저희 그 영화에서는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뭐 이중배상 같은. 그리고 프리츠란 감독하고는 이 영화도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 공포 내각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1944년 같이 음악 작업을 하고요. 뭐 벤허, 엘시드, 뭐 대작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류의 어떻게 보면 그 모험 활극의 좀 스케일이 큰 영화하고 음악적인 부분이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들로 들어가 보면 스튜어트 그랜저, 여기서 제레미 폭스라는 역을 맡고 있고요. 제레미 폭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겉으로 보면 상당히 귀족 같은 인물이지만 안에는 밀수꾼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이중적인 그런 걸 보여주는 인물이죠.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저택도 안은 나름대로 호화스럽게 꾸며져 있는 반면 밖은 아주 그 원시림처럼 재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공간이 원래는 이제 그 누굽니까? 여기 주인공인 10살 꼬마 존 모훈의 엄마가 살던 어떤 모훈 가문의 그 저택이었죠. 지금은 황폐화되어 있는데 그 안은 잘 정비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제레미 폭스라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조지 샌더스가 나옵니다. 조지 샌더스, 저 영화에서 정말 많이 나오죠. 여기서 애슈드 영주로 나와요. 그래서 폭스하고 이제 친한 사이고 나중에 이제 동업을 같이 하게 되는 과정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인간관계의 여러 가지 또 부분을 갖다가 설명해 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존 그린우드, 영국 여배우죠. 상당히 그 영국 내에서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여배우고요. 애슈드 부인 역할을 하고, 특히나 그 진 시몬즈가 최고의 배우로서 생각했던 그런 여배우 중에 한 명입니다. 한편으로는 스튜어트 그랜저는 어때요? 설명을 안 드렸네요. 제가 주로 자주 등장시켰던 제임스 메이슨처럼 똑같이 영국 출신의 배우입니다. 그래서 둘이 거의 보면 최고의 그 스타덤에 있었죠. 영국부터 시작해서. 근데 먼저 제임스 메이슨이 미국으로 가고 그 얼마 후에 이제 스튜어트 그랜저도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스튜어트 그랜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물적인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헐리우드에서 그렇게 좀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또 영국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스튜어트 그랜저가 이 시기에 영화 찍을 1955년에 스튜어트 그랜저의 부인이 진 시몬즈입니다. 참 특별하죠. 그러니까 진 시몬즈하고 인연이, 진 시몬즈가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던 배우가 조앤 그린우드고요. 같이 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스튜어트 그랜저하고. 그리고 비베카 린포드, 여기서 이제 폭스의 그 어떻게 보면 애인 역할인 앤이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비비카 린포드는 스웨덴 출신의 배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헐리우드로 와서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돈 시걸 감독하고, 이전에도 결혼을 했었는데 돈 시걸하고 하면서 돈 시걸이 만드는 영화에도 출연하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연극 쪽을 좋아해서 스웨덴으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TV 시리즈물에서도 나오고, 그런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태어난 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다가 이제 그 고향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런 거 보면 좀 여담이지만 유럽 사람들은 특히나 고향에 대한 어떤 향수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치인이건 뭐 예술가건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상당히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존 위틀리라고, 존 모훈, 여기서 10살짜리 모훈이라는 아주 유명한 일가의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가 써준 편지를 가지고 제레미 폭스한테 이제 혼자 찾아가는 거죠. 그 찾아가는 마을 중에 이제 문플릿이라는 마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화는 바로 이 문플릿이라는 영화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영화가 여러 가지 또 뭐 성찰을 주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정에 대한 영화고요.
왜냐하면 이 10살짜리 존 모훈이라는 친구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그 제레미 폭스를 찾아가서 제레미 폭스하고 우정을 쌓아가는데, 제레미 폭스는 그냥 우정을 쉽게 쌓아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두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고 그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성인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아이의 관점, 그리고 그 안에서 과연 그런 순수함을 지킬 수 있을지 어떤 되는 부분과, 결국 한편으로 보면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재물, 그리고 선과 악의 문제, 그런 것도 다 담고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줄거리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줄거리가 잘 안 보여가지고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757년 영국, 어머니를 잃은 어린 소년 존은 유언에 따라 고아원에서 자란 어머니의 어린 시절 친구 제레미 폭스, 그 스튜어트 그랜저죠,를 찾아 작은 항구 마을 문플릿으로 향하는데, 문플릿 그곳은 밀수와 범죄가 들끓는 황량한 땅이다. 여기에 우두머리가 사실 제레미 폭스인 거죠. 존은 어머니의 친구 제레미 폭스를 찾아가 몸을 의탁하려 하지만 무엇에도 얽매이기 싫어하는 괴팍한 신사 제레미는 그를 냉대한다. 처음에 이제 돌려보내는 거죠. 존은 그런 제레미가 곧 그의 어머니의 옛 사랑이자 이 밀수 어떤 세계의 우두머리임을 알게 된다. 꿋꿋이 문플릿에 적응해 가던 존은 발을 헛디뎌 빠진 교회 지하 낙골당에서 밀수단의 비밀 아지트를 발견하게 되고, 이곳에서 전설적인 붉은 수염이라는 모훈이 있습니다. 모훈의 이제 조상 중에 붉은 수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붉은 수염의 관 속에서 그 보물에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존하고 그리고 제레미하고 같이 이제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뭉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영화로 한번 서서히 들어가 볼까요? 잠깐 조정을 이렇게 삐뚤어졌네요. 자, 문플릿 3마일 해서 영화 자체 음악이 상당히 격정적이면서 음악 자체를 듣는 어떤 그런 부분도 느껴지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문플릿 하면서 저렇게 휘바람을 불고 가고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신발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게 존 모훈입니다. 근데 이 연기가, 저는 연기가 어떻게 보면 프랑스나 이런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불손해 보이고, 그런데 저는 이 존 모훈 이 캐릭터 자체가 아주 잘 설정이 됐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꼬마를 저렇게 설정을 하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 신발에 구멍도 나고요. 그러면서 어때요? 좀 전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렇게 이제 갑자기 음악이 나오면서 저런 어떤 무슨 천사인데 귀신같이 이렇게 느껴지죠. 이런 부분의 연출은 예전에 그 표현주의 시대에 1920년 그때 프리츠 랑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어떤 연출입니다. 저렇게 막. 그리고 저기서 저렇게 손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공포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런 장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잘 못 잡네요, 처음부터. 네, 갑자기 공포영화 놀래고 하는데 장면이 전환하면서 이런 장면, 그죠? 마치 그 해적 밀수꾼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죠. 그래서 이제 잡혀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우두머리가 편지를 읽어주는 겁니다. 그 편지 내 거니까 놔둬요. 그런데 네, 어머니가 쓰는 거죠. 제레미 폭스한테 가서 이제 그 의탁을 하라는 그런 어떤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누군가 들어오고요.
한 여인을 데리고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잠깐 쉬고 있거라 하면서, 잠깐 이제 이 부분에서 끊고, 영화는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이걸 잘 못 맞추는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일부 끊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